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52페이지에 해당되는 열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역학의 마지막 열을 그러고 나면 우리 전자기 파트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 열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같이 해볼게요. 52페이지 열. 우리는 열이라고 하는 거 하거든요. 자, 열이 뭐야? 얼마나 뜨거워? 얼마나 차가워? 이게 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열이 아니고 온도예요. 그래서 이 열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름이 뭐냐면 얘는 열량 또는 열에너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열이라고 하는데 이 열이라는 개념과 온도라는 개념을 막 섞어서 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뭐라 그래요? 이건 온도라고 해요. 그래서 네, 얼마나 차, 얼마나 뜨거워? 칠판 만지니까 더럽게 차갑네. 이거 온도 얘기한 거예요. 열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온도 얘기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어떤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사람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차갑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주관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저게 얼마나 차가워?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고 뜨거운 정도를 정확하게 숫자로 말하는 걸 온도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우리가 쓰는 온도 체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는 세 가지의 온도 체계를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섭씨 온도라고 하는 건 스몰 t라는 기호로 나타낼 거고요. 단위는 도씨 쓰는 거죠. 그래서 미국 놈들이 쓰는 화씨 온도라는 것도 있어요. 화씨 온도는 F라고 쓰고 단위는 도F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과학자들이 쓰는 온도도 있습니다. 절대 온도라는 게 있죠. 절대 온도는 라지 T로 쓰고 켈빈이라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단위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온도는 처음부터 있었어? 없었어. 이건 과학자들이 만든 온도잖아. 그러면 뭔가를 만들 때 과학은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뭔가 기준을 잡고 만들었을 거야. 자, 그 중에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 같은 기준으로 만든 온도 체계예요. 뭘 기준으로 만든 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를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자, 물을 막 끓이다 보니까 열나 뜨거운 요 순간에 물이 끓기 시작해서 그 순간을 물에 우리가 끓는 점 또는 온도를 낮췄을 때 물이 이만큼 차가우면 이때 얼어 라고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배우잖아요. 자, 그 중에서 섭씨라고 하는 사람은요, 물이 끓기 시작할 때 그 뜨거운 정도를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100도씨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100도에서 끓는 게 아니고 물이 끓기 시작하는 순간에 온도를 100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요, 온도를 막 낮췄을 때 물이 얼기 시작하는 순간의 온도를 0으로 잡은 사람이 섭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외울 때 물은 0도에서 얼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의 온도를 섭씨라는 사람은 100등분으로 나눠서요. 그 중에서 한 등분의 온도 차이를 섭씨 1도라는 가격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게 섭씨 1도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화씨라는 사람은요. 물이 끓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뜨거운 정도를 212도F라는 숫자로 표현하겠죠. 됐죠? 되게 뜬금없는 숫자죠. 자, 물이 얼기 시작하는 순간에 차가운 정도를 32도F로 쓰겠다고 얘가 그랬어. 어쩔 수 없어. 얘가 그런 거야. 그럼 이 사이의 온도 간격을 몇 등분으로 나눈 거니? 180등분으로 나눠서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의 간격이 화씨 온도의 1도F의 온도 차이가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절대 온도도 똑같습니까? 라고 하면 절대 온도는 물의 상태 변화를 나눈 게 아니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뭔지 알죠?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바로 온도와 압력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온도라고 하는 게 바로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한 건데 사실은 기체를 뜨겁게 달구면요.
그 기체의 운동 속도가 더럽게 빨라져요. 뜨거우니까. 이렇게 움직이던 애가 뜨거워지면 안 거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운동이 더럽게 활발해지면 됐어. 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뭐해지니? 멀어져요. 됐어. 그럼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대요.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뭐해진다는 얘기야? 커진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 온도 그 자체가 기체에 뭘 얘기한다? 운동 에너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뜨겁냐가 걔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냐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절대 온도를 만든 켈빈이라는 사람은요, 기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아예 온도를 만들어 버린 거야.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가 바로 절대 온도입니다. 그러면 기체가 얼마나 활발히 움직인다는 거 어떻게 알아?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 보면 돼요. 기체가 활발히 움직일수록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야 명당! 네. 너 명당 아니야? 아, 너 오늘 수학 보강이야? 6호. 자,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 이 자체가 온도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인데, 그러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알아요? 기체가 활발히 움직이면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뭐하니? 크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체의 부피가 돼서 일정하게 증가한다. 우리가 배웠어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그쵸?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운동이 활발하니까 부피가 커져.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비례 관계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이 온도는 섭씨 온도, 우리나라가 쓰는 온도를 기준으로 만든 거야. 옆에 6호! 네. 이제 우리 학원에 좀비 같은 애들이 몇 명 걸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입시야 코앞에 다가오고 있어서 몸으로 오고 머리는 멍하고 이 상태죠. 이제 자소서를 쓰고 나면 조금 정신이 들지 않을까 우리가? 자소서를 완성하고 나면 네, 정신이 들겠죠. 그런데도 정신이 안 들면 이제 마케팅 간 거고요. 네. 자, 보시면 빨리 자소서를 오늘 안에 끝내자. 그냥 네가 쓴 걸 완성본으로 그냥 해줄게. 그걸 끝내자. 보는 것도 귀찮아. 야 됐어 이렇게 하고 말자. 어제도 막 자소서 읽다가 눈에 진물 나는 줄 알았어. 호진 쌤은 어제 코피 났대요. 코피 났대요. 자, 자기도 태어나서 처음 흘렸다고. 자고 일어나서 코피가 질질 흐르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커지는데 이건 섭씨 온도이기 때문에 0도일 때도 기체는 부피를 가져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가 0도일 때도 숨 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온도를 1도씩 높일 때마다 부피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일정한 크기만큼씩 일정하게 부피가 증가한다고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온도를 낮추면 부피는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말 되죠? 온도를 낮추면 기체의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부피가 점점 감소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온도까지 낮출 수 없지만 이거 1차 함수잖아요. 자, 쭉 연결해 보시면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순간에 온도를 우린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점선으로 그리는 이유는 실제로 거기까지 낮출 수 없는데 수학적인 계산값으로 얻은 값이야. 그래서 그랬을 때 몇 도까지 온도를 낮추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0이 되냐? 그 부피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체의 운동이 멈추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몇 도? 영하 273도일 때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곧 운동 에너지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곧 온도라면 부피가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만든 온도를 만들면 사실은 정확하게 운동 에너지와 비례하는 온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비례하는 온도를 만들 수 있다. 그걸 생각한 사람이 켈빈.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가 바로 절대 온도고요. 그래서 이 순간의 온도를 0으로 놓은 겁니다. 기체의 부피를 0으로 만드는 순간. 그래서 이걸 0켈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부피가 곧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걸 보면 부피가 얼마인지를 통해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예측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온도 체계를 만든 게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 그 크기가 곧 운동 에너지. 그럼
0켈빈이 아니고 10켈빈인 아이도 있고요. 0켈빈이 아니고 20켈빈인 아이가 있죠. 그러면 0켈빈보다 10켈빈은 10만큼 큰 거고요. 20켈빈은 20만큼 2배 큰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10켈빈 속에 있는 기체의 온도 에너지에 비해서 20켈빈 속에 있는 기체의 온도 에너지가 몇 배 커졌다? 2배 커졌다. 정확하게 온도가 운동 에너지를 가리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리를 전공하게 되면 그렇다면 얘 운동 에너지가 20줄이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2배 크다는 건 알겠지만 온도가 20켈빈이라고 운동 에너지가 20줄은 아니야. 켈빈이 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는 고체 덩어리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는데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만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2분의 3 kT로 구합니다. 2분의 3 kT로 구하는데 2분의 3 k는 어차피 상수이기 때문에 고정값이야.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2배 커지면 운동 에너지도 2배 커지지.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가 바로 절대 온도다. 이 절대 온도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2분의 3 상수 K도 운동 에너지 구할 때 쓰는 볼츠만 상수라는 값이야.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온도가 2배 커지면 그 안에 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처음보다 2배 커졌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기체 운동 에너지를 0을 만드는 순간을 기준 온도로 잡아서 만든 온도가 바로 절대 온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요 에너지를 기준으로 배우는 게 사실은 물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온도를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절대 온도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섭씨 온도를 어떻게 하면 절대 온도로 바꿀 수 있니? 마이너스 273이 0도 돼야 되니까. 그래서 네, 섭씨 온도에다가 플러스 273을 더하면 0 되겠죠. 그러니 절대 온도는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렇다면 물의 어느 점을 0도라고 했는데 그 0도를 절대 온도로 표현하면 273켈빈이래. 물에 끓는 점을 10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절대 온도로 표현하면 373이래. 맞습니까? 그러면 절대 온도에서의 그래서 물이 끓기 시작해서 얼기기 시작할 때까지 그래서 온도 차이가 100등분이죠.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절대 온도의 이 켈빈의 온도 간격이 돼요. 그럼 100등분? 100등분 똑같네요. 네. 섭씨 온도에서의 온도 변화량이 10이면 절대 온도에서도 온도 변화량은 10으로 온도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온도 체계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학에서는 모든 온도를 절대 온도화해서 계산한다. 알겠어? 화학도 그렇고요. 모든 과학에서는 온도를 절대 온도로 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온도계를 만들어서 잰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마다 온도를 재는데 그 온도를 쟀더니 온도가 서로 다른 물질이 있죠. 그걸 이제 접촉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중학교 2학년 때 미친 듯이 배웁니다. 그렇죠? 온도가 서로 다른 물질을 접촉을 시켰을 때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수조에 한쪽에는 뜨거운 80도의 뜨거운 물이 있어. 한쪽에는 20도의 차가운 물이 있어. 이런 식으로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한다고요. 이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열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의 이동이 일어나죠. 근데 이 열은요. 반드시 어디에서 어디로만 이동하냐면 열은 반드시 뜨거운 물질인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만 열이 일방적으로 갑니다. 거꾸로 가는 열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입니다. 그래서 열은 반드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만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두 물체를 접촉시켜 놓으면 뜨거운 물체는 점점 열을 잃으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죠. 차가운 물체는 점점 뜨거운 물로부터 열을 얻으니까 온도는 점점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자,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합니까?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 열평형 상태가 되는 이 온도가 몇 도야? 이거 구하는 게 중학교 2학년 내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평형이 되는 과정에서 뜨거운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열이 이동했네. 그 이동한 열의 양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한 열의 양이 우리가 얘기하는 열입니다. 왜? 왜? 쌤이 공부하시는 아, 재롱쌤. 그럼 손을 흔들어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재롱쌤이 서인이가 있을 거 아, 저 밥과 저기 있대. 그래서 의자 2개만 주세요. 의자 2개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따가 혜빈이 얼굴 보고 반지 알려주시면 돼요. 네, 다음 주. 혜빈이. 아니요. 다음 주부터. 이 과목을 다 수업하는데 이거를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열이 이동해서 열평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이동한 에너지, 그래서 네 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열은 뭡니까? 고내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이동한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고 한다. 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한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은 에너지입니다. 되겠어? 그걸 중학교 때는 열이라고 안 하고 열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2 때는. 이게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열 에너지라고 제대로 배웁니다. 되겠어? 네.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한 에너지를 우리는 열량이라고 한다. 또는 열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면 스스로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총 열에너지가 얼마입니까? 열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그때 열량을 구하는 방법이 Q는 CM 델타 T예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C는 바로 물질의 P열이었고요. M은 그 물질의 질량이고요. 델타 T는 열평형이 될 때까지의 온도 변화량이고요. 이거를 다 때려 곱하면 이때 이동한 총 에너지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열량 또는 열에너지 이렇게 배운다라는 거죠. 자, 열량의 단위가 뭐야?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죠. 자, 킬로칼로리야 칼로리야? 내가 계산한 값을 킬로칼로리로 얘기해야 돼? 칼로리로 얘기해야 돼? 그건 여러분들이 사용한 물의 질량이 g이면 칼로리로 계산한 거고요. 물의 질량이 킬로그램으로 계산하셨다면 킬로칼로리로 답을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때 이러한 열량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 C라고 하는 비열이 뭡니까? 비열이 뭐니? 비열은 모든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비열. 그래서 모든 물질은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물 1kg이 있는데 얘가 10도였다가 11도로요. 온도를 1도 높일 때까지 열을 막 가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얘는 열이 100 필요해. 그렇다면 얘의 비열은 100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자, 모래 같은 애가 있어. 모래를 1kg을 가져다가 10도에서 11도까지 온도를 1도 높여. 그랬을 때 얘는요 1도 올라갈 때까지 얼마의 열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깍대를 못 써. 그랬더니 얘는 22 필요해. 오, 그럼 이 새끼는 비열이 20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비열이 다른 물질한테 내가 100이라는 똑같은 열을 줘. 그럼 모래는 몇 도 온도가 올라갈까? 몇 도 올라가니? 5도 올라가. 1도 올라갈 때만 열이 20씩 필요하니까. 됐어. 근데 물은 몇 도 올라갈까요? 1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비열이 클수록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 몸에는 물이 70%
들어있어. 그래서 좋은 점은 뭐야?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 비열이 큰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면접 볼 때 유리하죠. 자, 그래서 비열이 뭔지 보여드렸고요. 이러한 비열은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에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비열에다 질량을 곱한 값이 바로 그 물질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뭡니까? 열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열의 질량을 곱한 값은 열용량. 자, 비열에다 질량에다 온도 변화까지 곱하면 열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량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열량은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래네. 그러면 뜨거운 물질은 그 열량만큼 열을 잃었다는 거고요. 차가운 물질은 그 열량만큼 열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라고 하는 이러한 열량은요.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이 같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열평형된 온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열과 얻은 열은 같아요. 그러면 뜨거운 물은 지금 얼마 있다고 칠까요? 200g. 차가운 물은 100g. 그러면 열평이 된 온도는 몇 도야? 라고 하는 거 구해볼게요. 물의 비열은 1이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우나 차가우나 물의 비열은 1. 자, 뜨거운 물체의 질량은 200g. 온도 변화는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빼면 돼. 되겠어? 자,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물이니까 비열 1. 자, 질량은 100g. 온도 변화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빼면 돼. 이겁니다. 납득합니까? 자, 그래서 열평형이 된 온도를 먼저 구해보시면 160-2T는 T-20. 그래서 3T는 180. 그래서 T는 60. 아, 이 새끼 60도에서 열평형이 됐겠구나. 납득? 치웠어. 압식했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열평이 되는 온도 60도라는 거 확인했고, 그렇다면 결국은 저는 뜨거운 물체가 얼마나 차가운 물체한테 열 줬어요. 자, 그거 알아보려면 여기다가 60을 집어넣으시면 뜨거운 물체가 잃은 열량만큼 차가운 물체가 열을 얻었을 테니까 이동한 열량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얼마입니까? 4,000. 단위가 뭡니까? 네, 질량을 지금 우리가 그램 단위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칼로리죠. 그래서 그러니 얼마입니까? 4kcal의 열량이 이동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를 접촉시키면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열이 이동한다. 언제까지? 열평형이 될 때까지. 그러면 열평형이 될 때까지 열이 이동해서 평형이 되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열이 이동할 때요. 맨 처음에 접촉하고 나서 1분이 지나는 동안 이동한 열의 양과 또 1분, 또 1분, 또 1분이 지났을 때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매수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열이 대단히 많이 이동해서요. 뜨거운 물의 온도가 80도에서 이 온도가 될 때까지 요만큼의 온도차가 생길 만큼의 열이 이동한 거야. 근데 나중에 열평형이 되기 직전에 1분 동안은요. 요만큼의 온도가 요만큼의 온도로 낮아지는 요만큼밖에 열이 이동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줄어들죠. 그럼 도대체 열의 양을 결정하는 건 뭘까? 이동해야 되는 열의 양을 결정하는 건? 두 물질의 온도 차이예요. 그래서 두 물질 사이의 온도 차가 크면 같은 시간이라도 열을 왁 하고 밀어버리고요.
온도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뭐합니까? 줄어듭니다. 그랬다가 온도차가 없어지면 당연히 어떨까요? 열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은 온도차 때문에 이동하는 거라서 온도차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열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평형이 될 때까지만 열이 이동하고요. 평형이 되면 그때부터는 열은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열이 이동한다면 이동하지. 그러면 열이 이동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 우리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그쵸? 네. 라고 하는 열 이동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다라고 중학교 2학년은 2학기 때 배울 거고요. 그래서 3학년은 이미 배웠고요. 열 이동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뭡니까? 전도. 2번째가 뭡니까? 대류. 3번째가 뭡니까? 복사. 이 3가지 방법으로 열이 이동되는데 그 중에서 주로 전도를 통해서 열을 이동하는 아이는 주로 고체 물질입니다. 주로 고체예요. 하지만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도 전도의 형식으로 일부의 열은 갑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대류에 의해서 열이 이동되는 건 바로 유체라고 하는 액체와 기체 속에서만 이동하죠. 됐어? 라고 하는 전도와 대류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열을 이동시켜 주니까 열을 이동하는 매개체의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그 매질이라는 반드시 있어야만 열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식이니까 우주는 물질이 없죠. 그래서 우주에서는 대류나 됐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열이 이동되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느끼셔야 됩니다. 됐어? 그 다음에 3번째 복사는요. 매질 없이 열이 직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는 복사의 형태로만 열이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태양열이 지구까지 올 때 복사의 형태로 오기 때문에 태양 뭐라고 하니? 복사 에너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네, 그거를 우리가 지구가 먹었다가 내보낼 때도 우주로 방출할 때도 지구도 복사의 형태로 내보내요.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이런 건데, 자, 전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전도는요. 이렇게 내가 알코올 램프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대고 한쪽만 뜨겁게 달궈도 여기가 열을 받으면 여기는 열이 안 오니? 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뜨거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열은 어떻게 옵니까? 라고 하면 직접 달구지 않아도 여기서 받은 열이 옆으로 전달돼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뜨거운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전달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직접 열을 받은 A라는 입자는 열 받을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니? 열 받으면 운동이 활발. 그래서 운동이 활발하니까 이 새끼가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면 옆에 가만히 있던 새끼를 뭐 하겠니? 툭툭툭툭 건드리죠. 그러니까 자꾸 옆에 있는 애를 건드리니까 이 새끼가 뭘 해? 열 받겠죠. 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 얘가 열 전달해 준 겁니다. 됐어. 그래서 얘가 뜨거워집니다. 되겠어? 그러면 얘가 뜨거워지니까 얘는 아까랑 똑같이 뭐합니까? 운동 활발. 막 움직이니까 이 새끼가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입자를 뭐합니까? 툭툭툭툭 치면서 열을 전달해서 여기 있는 입자가 열을 받아서 뜨거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충돌에 의해서 열을 전달하는 거,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입자가 열을 전달해 주는 거지 입자가 직접 열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입니다. 이러한 열 전달하는 속도가 빨리빨리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애도 있고요. 그래서 무뎌서 잘 열을 전달을 못하는 애도 있어요. 그걸 열 전도율이라고 하고요. 금속은 열 전도율이 큽니다. 비금속은 열 전도율이 더럽게 작습니다. 이게 특징이래요.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졸려오면 살짝 일어나셔도 돼요. 잡아먹지 않습니다. 자, 대류는요. 액체와 기체 속에서의 열의 이동 방법이에요. 액체와 기체 속에서의 열의 이동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물이 있는데요. 내가 여기를 알코올 램프로 뜨겁게 가열. 그러면 여기 있는 입자들이 열을 받겠죠. 그럼 당연히 이 입자들은 열을 받으니까 운동이 뭐해집니까? 활발해지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뭐해집니까? 멀어지면 부피가 뭐해집니까?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네. 자,
자, 부피가 커지는데 입자의 개수는 그대로니까 질량은 일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밀도가 작아지는 형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을 받은 이 입자들의 밀도가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작아지니까 열받은 입자들이 뜨겠죠. 그래서 열받은 입자들을 이동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열받은 입자들이 이리로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 자리는 비네. 이 빈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에 있던 차가운 입자들이 와서 채워서 다시 열받아서 올라갑니다. 이걸 반복하죠. 이게 대조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조는요, 전도와 다르게 열을 받은 입자가 직접 열을 갖고 이동하는 겁니다. 알겠니?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복사라고 하는 건 어떤 매질도 없이 열이 직방으로 이동해 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형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마다 열을 이동하는 방법들이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열이 이동합니다. 그 이동한 총 열의 양을 열량으로 해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을 해서 차가운 물체가 열을 받으면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럼 당연히 입자 사이가 더 멀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부피가 커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팽창은요, 쉽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기체에서의 열팽창이 가장 활발히 크게 눈에 보일 만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액체의 열팽창, 고체의 열팽창 이런 순으로 나타나겠죠. 그 중에서 기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게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탁구공이 펴진다든가, 열기구를 띄우기 위해서 열기구의 부피를 크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고요. 자,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게 수온 온도계. 온도계에 누구를 올라가는 게 그 액체의 열팽창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고체의 열팽창을 고려해서 만든 게 기차 철로 중간에 끊어놓은 거, 그 열팽창 때문에 끊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걸 이용한 대표적인 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뭡니까? 바이메탈은요, 열팽창률이 다른 두 개의 금속을 길이가 똑같게 접촉시켜 놓습니다. A하고 B요. 그래놓고 내가 여기를 가열을 할 거면 당연히 열을 받은 이 부분에 부피 팽창이 일어납니다. 됐죠? 그래서 얘도 늘어나고 얘도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정도가 다른 금속으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와 B 중에 열팽창이 B가 더 크다고 치자. 그러면 똑같은 온도가 올라갈 때 A는 조금 늘어나는데 B는 많이 늘어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앞에 있는 여기를 맞춰놨기 때문에 얘가 못 튀어나와. 못 튀어나오는데 얘가 더 길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죠. 그래서 늘어난 정도를 보면 A는 요만큼 길어졌는데 B는 이따시만큼 길어진 거잖아. 되겠어? 그래서 이 열에 의해서 더 길어진 애가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휜다. 그래서 그러면서 열팽창이 큰 애는 쉽게 늘어난다는 얘기지만 온도를 낮출 때 쉽게 줄어든다는 얘기도 같은 말이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열팽창을 이용한 게 대표적으로 바이메탈 그렇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 우린 다 아는데, 이러한 열은요 어떤 일도 발생시키냐면 화학 시간에 배우는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맞죠? 근데 이러한 열은요, 됐죠? 물체의 온도를 높이는 데서 사용되지만 상태를 변하는데 쓰기도 하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포커스, 이렇게 비커에다가요 커다란 얼음을 집어넣고 온도계를 꼽아놓고 알코올에 가열, 그럼 열나 뜨거워져. 그래서 맨 처음에 얼음의 온도가 영하 20도라고 치자. 그러면 뜨겁게 달구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계속 가열하고 있으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다가 0도가 되면 이상하게도 계속 가열하는데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 온도가 일정했던 거 기억나죠? 이유가 뭡니까?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모든 열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 수 없구나라는 거죠. 그랬다가 상태 변화가 끝나면 다시 온도 상승. 그랬다가 다시 일정 몇 도에서 100도에서 그랬다가 가열하면 다시 온도 상승,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가열하고 있는 내내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도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구간별로 자르면 됐어. 첫 번째 이 구간의 상태는 고체. 그 다음 이거 뭡니까? 고해. 그 다음 이거 뭡니까? 액. 이거 뭡니까? 액기. 이거 뭡니까? 이라는 상태를 갖죠. 물질마다는 다 다르지만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이 구간의 온도를 뭐라 그럽니까? 녹림점. 그래서 네,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순간에 이 온도를 뭐라 그럽니까? 끓는점이라고 해서 네, 녹고 있는 구간과 끓고 있는 구간은 상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온도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듯한데.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가 바뀌는 동안도 내내 가열하고 있어요. 실제로 상태가 변하기 시작한 건 2분부터 상태가 완벽하게 다 변화가 끝난 건 5분인데 그러면 내가 3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가열한 모든 열이 상태 변화하는데 쓰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실제로 온도가 이렇게 변하면 내가 열을 가열하고 있고 이 열이 온도를 높이는 데 썼어. 눈에 보여. 하지만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는 이 열은요. 온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때 열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동안 사용되는 열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숨은열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이거를 잠자는 열이야 라고 해서 우리는 잠열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 융해. 그래서 융해를 일으키는 열을 우리가 융해열 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자,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바뀌는 걸 뭐라 그러니? 기화. 그래서 그럼 기화가 완벽하게 다 일어날 때까지 물질마다 필요한 열량이 다 다르겠죠. 이걸 뭐라 그러니까? 기화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칠판에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융해열, 기화열만 있는 거 아니겠죠. 뭐가 있을까요? 승화열, 액화열, 응고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얘네들을 싸잡아다 우리는 잠열 또는 수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얼음에 융해열이 80 칼로리 퍼 그램이라고 치자. 이렇게 써있거든요. 잠열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로리 퍼 그램 또는 칼로리 퍼 킬로그램.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얼음 1g을 완벽하게 녹일 때 필요한 열이 80이야 이 뜻이야. 그래서 얼음 1g을 녹일 때 필요한 열이 80이야. 근데 나는 얼음이 1g이 아니고 10g 있는데? 그럼 열 얼마? 160 필요한 거야. 아니 800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1000g 있으면 8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열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물체의 실제 질량을 곱해야 실제 필요한 총 열 에너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네, 잠열에다가 질량을 곱해야 그 물체를 상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실제 열량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이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꼬맹아, 요 기울기 뭐야? 요 기울기 보여?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이건 고체의 기울기, 이건 액체의 기울기. 이 기울기에 뭐는 걸까요? 이건 뭡니까? 비열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2분 동안 선생님 온도가 20도 올라갔어요. 2분이라고 하는 건 2분 동안 가열한 열에 의해서 20도 올라갔어요. 이 뜻이잖아요. 똑같은 열원 장치로 가열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얼마냐면 여기는 7분이라고 치면 똑같이 2분인데 얘는 온도가 무려 몇 도 올라갔어요? 100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얼음은요 똑같은 열을 가해서 20도만큼 온도가 올라갈 그 열로 물은 무려 100도 올라가네. 똑같은 열을 가했는데 그럼 온도 변화가 큰 애가 비율이? 온도 변화가 큰 애가 비율이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온도 변화가 급격히 크게 일어나니까 비율이 작으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비열분의 1로요. 기울기가 작을수록 비율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아까 선생님 비율이 물질의 특성이야 라고
여기까지는 사실은 뜯어놓고 보면 새로운 게 없습니다. 중등 내용을 정리한 것 뿐입니다. 그럼 고등 내용에서의 열은요, 이 내용이 다시 반복되면서 고등 내용에서의 열에 추가돼서 나오는 건 열두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열 에너지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규칙성은 뭐야? 라고 하는 열이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규칙성을 설명한 게 열역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역학 법칙이라는 게 고등학교 때 나옵니다. 열역학 법칙. 그래서 그 열역학 법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열역학 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이 열역학 제0법칙이라고 하는 난데없는 법칙이 나타나요. 그리고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열역학 0법칙은요.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까지 알아냈는데 그 다음에 알아낸 열역학 제0법칙이요. 제2법칙보다 뭐 더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별거 아닌 거야. 그래서 제3법칙이라고 붙이게 해주고 그래서 제0법칙 이렇게 붙였어. 그래서 제0법칙이 뭐냐면요. 사실은 선생님은 이거를 그냥 열평형이라고 생각해서 열평형 법칙이라고 나는 얘기해. 그런 이름은 없어. 여기서 그냥 열역학 제0법칙인데 나는 열평형 법칙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열역학 제0법칙은요. A와 B의 온도가 같대. 근데 B와 C의 온도가 같대. 그럼 할 수 있는 말이 있지. A와 C의 온도는 반드시 뭐하다? 같다. 그래서 이게 열역학 제0법칙이야. 3단계 법칙. 그래서 네, 그러면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그렇대요. 라는 겁니다.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다면 굳이 A와 C의 온도를 비교할 필요 없다. 같을 거다. 알겠습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얘는 나오지 않습니다. 허접해서.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 열역학 제1법칙과 2법칙이고요. 열역학 제1법칙이 가장 중요하지요. 자, 열역학 제1법칙도 이름은 없는데 저는 에너지 보존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면접 가서 열역학 제1법칙이 뭐니 그러면 에너지 보존법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 그냥 내가 만든 거야. 그 의미가 이래요. 에너지 보존을 설명하는 법칙이야.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이 뭐냐면 사실은 요 피스톤 안에 보면 기체를 내가 N개만큼 집어넣는다고 치자. 기체가 10개 있어요, 20개 있어요 라고 하는 기체가 N개. 나중에 화학을 배우면 기체 같은 입자들을 쓸 때 우리가 물개로 세잖아요. N물개 들어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N개 들어있어.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래는요 0도씨, 이 안은요 뭐 10도 1기야, 무시 상태야. 그래서 근데 내가 이 새끼를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합니다. 알코올 램프를 막 가열하기 시작했어. 그럼 당연히 알코올 램프가 뜨거우니까 알코올 램프에서 기체 쪽으로 열이 이동하겠죠. 열량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동하는 열량이 생겨요. 자, 그러면 열량이 생겨서 얼마? 100 생겼어. 100만큼 줬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알코올 램프가 기체한테 열을 내줬다. 그래서 에너지를 100 줬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100 받았으니까 에너지를 받은 만큼 뭔가가 그래서 변해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 열을 받으면 당연히 기체 온도가 뭐 해질까? 높아지겠죠.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이 뭐 해집니까? 활발해지면 무슨 에너지가 커집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 이렇게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으면 그 열 에너지는 반드시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라고 하는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U라고 쓰고 우리는 다른 말로 내부 에너지 이렇게 불러요. 그게 사실 기체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열이 썼을 거예요. 내가 준 열 중에서요 60만큼이 기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시키는데 썼다고 치자. 60 썼어? 40으로 들었어? 없어졌어? 그런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죠. 왜? 에너지는 못 준대. 그러면 이 40의 에너지는 어디 갔을까? 보면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요 와 그렇게 활발해져. 운동이 막 이렇게 와 이렇게 돼. 그 아이가 그래서 운동하면서 이 피스톤 뚜껑에 톡 와서 부딪히고 그럼 피스톤 뚜껑을 미는 압력이 세지죠. 그러니까 피스톤 뚜껑이 뭘까요? 밀려서 여기까지 옵니다.
되겠어? 그럼 피스톤에 포커스를 놓고 보시면요. 피스톤은요. 기체가 압력을 가해서 밀어버렸네. 그래서 여기에 됐어. 이 아이가 밀렸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체가 이 벽에다가 힘줬다. 그래서 밀렸다. 기체는 뭐 했습니까?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 열 중에 1번은 기체가 피스톤 뚜껑을 밀고 나가는 일을 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받은 열량은요. 사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그래서 일하는데 그 에너지를 쓴다. 그래서 이 양을 다 더한 값이 이동한 열량과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걸 설명한 게 열력학 제1법칙입니다. 이걸 설명한 게 열력학 제1법칙입니다.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아. 반드시 다른 형태로 전환됐을 거야. 그게 뭔지 찾아봐. 됐습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기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요. 뜨거워지면 활발해지는 거고 차가워지면 느려지는 거고 온도의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됐어?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서 감소해서 일정해. 이건 온도 보시면 돼요. 네. 앞으로는 연력학 제1법칙을 설명하는 모든 그래프에는 온도가 없습니다. 압력과 부피만 있어서 맨 처음에 피스톤을 가열하기 전에 온도와 압력이 이 A의 상태였어. 이렇게 줄 거야. A가요. 1기압 부피 1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내가 가열하니까 이 새끼가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다시 오네 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 각각의 과정에서 A에서 B로 가는 과정, B에서 C로 가는 과정, C에서 D로 가는 과정,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얘네들의 변화를 설명해.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알려면 온도 알아야 돼도 온도가 없어. 이것만으로 온도를 알 수 있는 얘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유명한 피부에는 NRT라고 하는 그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피부에는 NRT라고 하는 건 물리와 화학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는 기체들의 행태를 설명하는 기체 방정식이야. 근데 이 기체 방정식을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기체 방정식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뭘로 배웠어요?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을 배웠죠. 그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합체시킨 게 기체 방정식이에요. 자, 해볼게요. 기체 방정식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뭐해? 증가해. 무슨 관계? 비례관계. 비례관계 그리고 그래봐. 비례관계. 정비례가 되려면 이 온도 무슨 온도여야 돼? 절대 온도. 부피. 그래서 이 얘기 누가 했게? 샤를. 그래서 샤를 법칙. 알겠어? 네. 그러면 이렇게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온도, 기울기라는 건 x축분의 y축이니까 온도와 부피는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 이 얘기 한 거야. 이게 샤를이야. 알겠어? 네, 보이는 무슨 얘기했어? 네, 압력과 지랄하지 말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해.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들어. 반비례해. 이거 얘기한 게 바로 보일이잖아. 그럼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되죠? 됐어. 네,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해. 그랬을 때요.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 어느 지점을 잡아 그 순간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다른 지점에도 잡아 그 순간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랑 어때야 된다? 항상 같아야 된다. 이게 반비례잖아. 그러면 이 곱한 값은 또 일정한 상수값을 갖겠네요. 이거죠. 이걸 얘기하는 게 보일이잖아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도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이 상수와 이 상수가 같은 크기야? 이 기울기와 이 넓이가 같은 거야? 같은 값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저 상수가 같을 수가 없어. 됐어? 그때그때 달라요. 그죠?
동시에 만족하는 특별한 상수는 존재할 수 없어? 만들어봐야지. 그 특별한 상수니까 일반적 상수인 K로 할수록 뭘로 써야지? R로 써야지. 이걸 기체상수라고 해요. 이걸 찾아보고 싶다는 거야. 보일 법칙에도 샤를 법칙도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특별한 상수를 찾고 싶어. 그래서 됐어. 근데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데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특별한 상수를 찾고 싶어요. 이게 의도였어. 이걸 우리가 보일샤를 법칙이라고 해. 됐어. 그래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상수값이 없는지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기체를요. 표준 상태인 0도씨 불러 1기압의 기체 한 묶음 그걸 뭐라 합니까? 1몰 걔를 집어넣어 볼 거야. 됐어? 네, 이 짓을 아보가드로 아저씨가 했어. 0도씨 1기압에 기체를 1몰계를 집어넣기 위한 통에 뭘 재니? 부피 얼마? 22.4리터가 필요한 거잖아?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온도, 압력, 부피 그럼 기체상수 나오겠지. 집어넣는 거야. 알겠어? 네. 이걸 때려 넣으면 얼마 나오니? 0.082 뭐 이런 거 나와. 됐어? 이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1몰일 땐 그러네? 그럼 2몰일 때? 2몰일 땐 부피가 2배 커지죠? 그럼 상수도 몇 배 커지겠어? 2배 커지죠? 3몰이면? 부피가 3배 커지니까 상수도 3배. n몰이면? 네. n배만큼 상수가 커지겠죠. 됐어?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체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보일 법칙, 샤를 법칙,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모든 기체는 같은 조건에서 같은 개수만큼 있으면 같은 부피를 차지하니까 입자수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한다. 아보가드로 법칙. 됐어? 이 세 가지를 접목해서 만든 게 기체 방정식. 됐어? 근데 기체 방정식을 이렇게 쓰니까 귀찮아. 그래서 얘를 넘겨. 분수 없게.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PV는 nRT다라는 기체 방정식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게 기체 방정식이야.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보면 내가 저 새끼를 막 뜨겁게 달궈. 그랬을 때요. 뜨거워지니까 압력이 커지고 부피가 증가하고 막 이질을 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온도는 높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바뀌는 게 있죠. 뭐는 안 바뀌어요? 그 안에서 있는 입자수는 안 바뀌겠죠. 이렇게 이렇게 더 있겠죠. 또 기체상수도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일정합니다. 아무리 뜨겁게 달궈도 NR 값은 변하지 않아. 압력, 부피, 온도만 바뀌는 거야. 되겠어? 네. 그러니 이 값은 일정한 상수값이니까 그냥 툭 뭉쳐서 우리가 K라는 상수값으로 논다면 이 상수를 지워버리면 PV는 절대 온도와 무조건 비례하는 값을 가져. 납득하니? 그래서 아까처럼 압력과 부피만 나타내진 그래프에서도 우리는 온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의 크기가 곧 온도를 나타내니까. 알겠어? 그래서 요 각각의 점을요. 여기가 A, B, C, E 이렇게 놓고 여기가 1, 2, 1, 2라고 치면 빨리 보세요. A의 온도를 얼마로 보면 되니? 라고 하면 온도는 직접 나와 있지 않으니 온도의 크기를 표현하는 압력과 부피의 값으로 보시면 돼. 얼마? 1. 그래서 A는 1만큼의 크기의 온도를 갖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랬다가 B가 돼. B 얼마? 2. 와, 이 새끼보다 온도가 1만큼 증가했네. 이런 뜻이야. 되겠어? 네, C. 네, 3니까 와, 이 새끼보다 2만큼 증가했네. 이런 뜻이야. 됐어? D. 2. 와, 이 새끼보다 온도가 2만큼 감소했네. 이런 뜻이야. 됐어? A 얼마? 1. 다시 1만큼 감소했네. 이런 뜻이야. 되겠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온도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을 온도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체 방정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돌아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외부로부터 출입한 열의 양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거나 일하는 데 쓴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 중에서 100만큼 에너지를 줬더니 됐죠? 60만큼은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 데 쓰고요. 40만큼은 일하는 데 썼어. 뭐 이런 거야. 그 중에서 얘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뜨거워졌다는 얘기예요. 됐어? 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감소했어. 그럼 온도가 올라가서 내려갔어. 이거 보면 되는데 온도가 안 나와 있을 때는 압력과 부피를 곱으로 보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압력과 부피의 곱의 변화로 본다. 알겠어? 이걸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새끼 일 했어 해서 이거 어떻게 하라? 얘가 피스톤 뚜껑을 밀고 나오면 뭐 한 거야? 일을 한 거죠. 피스톤 뚜껑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거예요. 피스톤 뚜껑이 거꾸로 들어가면 일을 받았어 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을 했는지 받았는지는 저 기체가 들어있는 통에 부피 변화량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어? 이거야. 되겠냐? 그 중에서요. 실제로요. 에너지와 일은 스칼라 값일까? 벡터 값일까? 방향이 있을까 없을까? 에너지와 일은 없어. 그래서 에너지와 일은 중학교 때 배우는 모든 것들은 힘을 빼고는 다 스칼라 값이야. 방향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방향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열을 오른쪽으로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래서 네, 1과 에너지는 방향이 없는데 방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에서 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써. 스칼라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오른쪽 왼쪽에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행위를 기호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요. 플러스 100이라는 건 뭐야? 라고 하는데 이러한 열량도요. 플러스 100이 있고 마이너스 100이 있고 0이 있어요. 그럼 플러스는 뭡니까? 열을 흡수하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됐어. 흡열 반응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마이너스 100은 와 가지고 있는 열을 받고 버렸다는 뜻이네. 발열 반응하고 있어. 열 방출 이런 뜻이야. 됐어. Q값이 0이라는 건 열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아. 열의 출입이 없는 거짓말. 열의 출입 없어 새끼들아. 거짓말. 단열. 그래서 구름에서 단열 팽창. 이런 얘기야. 그죠? 구름이 생길 때는 단열된 상태에서 구름이 생겨. 단열 팽창 이런 얘기. 중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한 일이요. 아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플러스 60이라는 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 기체 운동 활발해져. 옌병아 이 새끼 뜨거워지고 있어. 이런 뜻이야. 그죠? 네. 자, 마이너스 60은 와 이 새끼 차가워지네. 운동 에너지 감소했어.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요. 플러스는 뜨거워진다. 마이너스는 차가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네. 0은요. 운동 에너지 변화 없어. 이런 뜻이야. 알겠어? 네. 자, W가 플러스면 이랬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추상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W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보려면 뭐 보면 돼요? 부피 증가. 플러스는요. 부피 증가. 마이너스는 이 새끼 부피 감소. 0은요. 저 피스톤이 안 움직이네. 부피 변화 없네. 그래서 깔끔하고 단순한 언어로 잘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하나하나 보여드리고요. 됐죠? 끝내드릴게요. 자, 아까 그 그래프 있죠? 압력과 부피를 통해서 한 바퀴 순환의 제자리로 오는 동안에 이 안에서의 연력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한 과학자의 이름이 카르노. 그래서 카르노 순환 기관 이렇게 얘기해요. 카르노 순환 기관. 그래서 여기가 A, B, C, D.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서 한 바퀴 돌았다가 제자리 돌아오니까 순환했어. 카르노 순환 기관 이렇게 표현한 말이야. 그러면 이때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이게 얼마야? 이거 봐라. 됐어. B에서 C로 갈 때, C에서 D로 갈 때, D에서 다시 A로 돌아올 때 얘네들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래. 해야죠 그러면. 됐어. 자, 그러려면 일단은 뭐니 해도 온도를 먼저 봐야 된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압력과 부피의 곱을 먼저 봐라. 아까 써드렸습니다.
A는 1, B는 2, C는 4, D 2, A 1 이거거든요. 그러니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온도가 1만큼 상승이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 이런 얘기죠. 맞아요. 네. 얼마만큼? 1만큼 상승했으니까 나는 그냥 1만큼 증가했다고 볼까? 됐어? 그럼 이 새끼는 이거 했어 안 했어? 빨리 봐. 얘는 부피가 뭐하고 있니? 부피가 뭐니? A에서 B로 갈 때 부피 어떠니? 변화가 없어요. 피스톤 뚜껑이 안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피의 변화가 없는 걸 멋진 말로 얘를 저기 부피거든요. 부피가 일정한 구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이 새끼는 한 일이 없네 이 얘기야. 그러면 얘는 열을 흡수했을까? 방출했을까? 얘는 당연히 내부 에너지가 1만큼 증가했으니까 요만큼의 열을 흡수했어 하는 겁니다. 괜찮아? 그런 얘기야. 자, B에서 C로 갑니다. B에서 C로 가면 내부 에너지가 온도가 2만큼 상승했네. 그러니 내부 에너지를 2만큼 상승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부피 어떻게 됩니까? 부피 증가. 와, 피스톤 밀려 나왔대. 일했네? 얼마만큼? 이때 한 일은요.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정확하게 한 일의 양입니다. 요걸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한 일이야? 너네 일은요. 힘 곱하기 밀구간 거리인 거 아세요? 근데 우리 그것도 알죠. 압력은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입니다. 맞아요? 그럼 머리가 있죠. 힘은요. 압력 곱하기 면적입니다. 납득하냐?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에요. 그러니 힘 자리에 압력 곱하기 면적 집어넣어도 합법이야. 그래서 압력은 기체가 미는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면적은 피스톤 뚜껑의 넓이 얘기하는 거야. 그걸 곱하면 기체가 총 피스톤 뚜껑에 주고 있는 힘의 크게 나와. 알겠어? 네. 거기다가 밀구간 거리요. 이거 곱하면 한 일인데. 됐어? 이게 뭐야? 부피예요. 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됐어? 그래서 얘가 압력을 가해서 밀고 간 부피 요거거든요. 요거. 됐어?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 바로 압력에다가 부피를 변환값을 곱하면 한 일 나와 이 뜻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압력은 저 그래프에 어디 있어요? 세로. 부피 변화는 저 그래프에 어디 있어요? 가로.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면적이 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얘기야. 그래서 얘는 한 일이야. 1 곱하기 5죠. 와, 이 새끼 2만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얘는 열을 얼마만큼? 4만큼 흡수이구나. 되냐? 자, C에서 뒤로 갑니다. C에서 뒤로 가면요. 네, 얘는 열을 2만큼 됐죠? 내부 에너지가 2만큼 감소했어요. 얘기해요. 그럼 이는요? 네, 부피 변화 없죠. 한 일 없네. 됐어? 이런 뜻이야. 그럼 이 구간은 이만큼 열을 방출했다는 뜻이네? 그런 얘기야. 그죠? D에서 A로 돌아와. D에서 A로 돌아올 때 열이 1만큼 낮아지니까 내부 에너지 1만큼 감소. 요번에는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 일을 받았어. 얼마만큼? 이 밑에 있는 요정만큼. 받으니 얼마? 1. 그럼 얘는 얼마? 이만큼 방출. 이겁니다. 한 바퀴 돌면서. 자, 그랬을 때 나는 요것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전체 토탈값 보세요. 토탈값 보시면 신기한 거 아세요? 얘는 한 바퀴 돌아왔죠. 이거 총 합 얼마? 네, 0입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온도가 처음이랑 같아졌어요. 온도 에너지 0입니다. 온도 에너지 변화량이 0입니다. 알겠어? 네. 그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온도 에너지의 변화량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되겠어? 네. 그러니 이거 가지고 한쪽을 풀어놔도 합이 0 돼야 되니까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합해봐. 얼마니?
없어. 근데 애새끼가 일하는데 얼마 쓰고요? 1 쓰고요. 박혀주는데 1만큼. 그래서 쓰고요. 똥꼬로 얼마 나가요? 4만큼 나갔어요. 그 얘기잖아. 이게 엔진 구조야. 내연기관. 됐어? 실제로 5만큼 열을 가했더니 그 중에서 1만큼만 일하고 4는 나갔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엔진의 열 효율은 얼마니? 라는 열 효율입니다. 실제로 준 열을 Q1, 똥꼬로 빠져나간 열을 Q2, 한 일을 W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준 열 중에서 얼마만큼 일했냐가 열효율이야. 그러니 내가 준 열은 5인데 그 중에서 1만큼 일했네. 얘 열효율이 얼마입니까? 0.2 라는 겁니다. 되겠어? 근데 다시 말해 Q1 분의 Q1 마이너스 Q2 해도 더블값 나옵니다. 이걸 수학 선생님들은 1 마이너스 Q1 분의 Q2로 쓰죠. 맞아? 이게 열 효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되겠냐? 근데 이렇게 됩니다. 신기했었길 바란다. 재미있었길 바란다 이 새끼들아. 감동적이었어야 되는데